여러분들 이렇게 눈치만 보셔서 되겠냐.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잘 싸우고 있는 게 원술입니다. 어? 동탁은 황제를 갈아치운 이 시대의 역적이다. 역적 동탁을 모두 일어나서 죽이자. 반동탁 연맹의 경문을 원소가 뿌립니다. 이게 연의에서는 뭐 조조가 원소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뿌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삼국지 연의 초반에 유비의 최고의 라이벌인 조조를 띄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레임을 씌운 건데, 사실 반동탁 연맹의 경문을 띄운 거는 원소예요. 조조는 그때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그 정사 기록을 보면은, 그리하여 사례고위 겸 발해태수 원소가 경문을 뿌리자 후장군 원술 기주목 한복 예주자사 공주 연주자사 유대 장막 뭐 장초 왕광 원유 등등등등등등이 일어났다 이랬는데, 이 기록에 조조는 없어요. 동네백수 수준은 아니에요. 동네백수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원소가 커리어를 시작할 때 사례교위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8명 중에 엄연히 조조도 있었어요. 듣보잡까지는 아닌데, 이 태수 라인이 메이저 리거다 이러면은 조조는 아직 메이저 리거는 아니고 마이너 리거는 아닌 1.5군?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누가 이제 호응을 했는지 볼까요? 기주목 한복, 연주자사, 예주자사, 형주자사도 동탁에 참여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동탁의 본거지예요. 그 다음에 동탁이 먹은 낙양.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면은, 그러니까 위아래로 4개의 주가 다 함께 들고 일어나서 너를 죽이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동탁 연맹이 일어났는데, 자, 이때 원소는 그래서 산조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산조는 어디냐면은 관도 위에요. 여기에서 이제 1차로 사람들이 모이고, 네, 원소는 한해로 갑니다. 한해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1차로 여기에 모이고, 원소 본인은 최전선까지 나갔습니다. 최전선까지 나갔는데, 동탁이 이 기주에다가 당시에 중앙에서 어사중승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찰에서 일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 한복을 기주목으로 박아버립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인선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인선이었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한복이 일단 기주목이 돼서 처음에는 반동탁 연맹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한해로 원소가 나가니까 여기로 가는 군량 라인을 있죠, 끊어버려요. 통수를 딱 그냥 쳐버렸어. 이게 기가 막힌 인선이었다고. 원소는 기껏 총대장이 돼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소는 최전선까지 나갔어. 나갔는데 자기 본거지에 있는 상관이 군량을 끊어버렸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못 싸워. 그 와중에 원소랑 같이 했던 행동대장이 한해태수 왕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탁군한테 한번 또 깨졌어요. 시작하자마자 초전 박살이 나고, 그 뒤에 원소는 군량이 떨어져가지고 한해에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냥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원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산조에 있는 사람들, 얘네들은 안 움직여. 왜냐면은 총대장이 초전 박살 나고 깨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봤자 뭐해. 그냥 눈치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이때 조조가 의병들 5,000명을 데리고 한조 지부에서 출전을 합니다. 이때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영웅기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 유비가 낙양에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조조를 만나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함께 군사를 모아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의에서는 공손찬이 유비를 데려왔는데, 공손찬은 당시에 그 오한족이랑 열심히 싸우고 이민족이랑 싸우느라 바빴고, 그래서 나올 생각이 없었고, 유비는 따로 조조랑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조조가 모았던 5,000명의 의용병 있잖아, 거기에 유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가. 뭐 유비가 거기서 같이 싸우기까지 했는지 아니면 그냥 군사만 모으고 땡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조가 5,0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낙양 근처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조조도 시원하게 깨집니다. 박살이 나고 산조로 돌아와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눈치만 보셔서 되겠냐.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잘 싸우고 있는 게 원술입니다. 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사실입니다. 원술이 제일 잘 싸웠습니다. 원술 장군이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여러분이 군사를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은 내가 원술 장군이랑 협약을 해가지고 낙양으로 들어가가지고 포위해서 놈들을 쳐 부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조조가 빡쳐가지고 에잇 이러면서 한해로 가서 원소한테 합류를 하고, 그때부터 당분간 원소와 조조는 함께합니다. 조조가 약간 원소의 어떻게 보면은 2인자 같은 포지션이 돼가지고 나중에 독립해서 막 원소랑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나가서 혼자 따로 싸우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좀 충격받을 수도 있는, 원술 장군이 대승을 거두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 자, 일단 원술,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가짜 왕제, 꿀물 왕제, 멍청한 양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실제로도 기록을 보면은 당대 최고의 사대부들의 길이나인 원소에 비하면 약간 한 끝발 모자라는. 근데 원술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인 게, 원소는 노비의 자식이고 자기는 진짜 부인의 자식인데 내 어머니 팔아서 6년상 해가지고 당대 아이돌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빡치겠냐고. 그러니까 원술은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원소한테 한 끝발 밀리는 원씨 가문의 도련님. 아까 그랬잖아, 원소가 칼 딱 뽑아들고 천하의 힘을 가진 사람이 동탁뿐이겠느냐 이러고 딱 돌아서고 나서 동탁이 이게 원소는 글렀고 이런 원술이라도 어떻게 데려다가 부하로 삼아보자, 약간 그런 포지션이에요. 예. 원술은 데려다가 후장군 자기를 줍니다. 딱 맞아. 꿩 대신 닭이야. 꿩이 원소고 원술이 닭이야. 근데 사방장군 중에 후장군, 맞아요. 그렇게 줍니다. 원소는 뭔가 직위를 안 주고 도망갔으니까 원술을 한번 잡아보자 이러고 후장군 직위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원술이 이거를 먹튀해요. 나중에 삼국지를 보면은 구비가 조조 밑으로 들어갔다가 황실에서 좌장군 직위를 받는데 그거를 받고 서주로 먹튀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거가 앞에서 이게 한 번 일어났던 일이라고. 조조는 동탁으로 바뀌고 원술이 유비로 바뀌어요. 좀 격이 안 맞기는 해. 조조 유비에 비하면은 동탁 원술이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러면 이거 뭔가 이게 좀 이 양반들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최고 권력자는 동탁이었던 게 맞고, 원술도 당대에는 엄청난 유망주 중에 하나였으니까 꿩 대신 닭이라 해도 닭도 대단하잖아. 어쨌거나 이때 원술이 후장군 직위를 받아서 취를 하고, 그래서 원술은 낙양에서 나와서 여기로 와요. 남양으로 왔어요. 여기로 옵니다. 자, 여기에 왜 왔냐? 여기서 원술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운명적인 자신의 진정한 동지를 만나요. 손견.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여기서 나옵니다. 손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당시에 장사 태수였어요. 야, 원소가 반동탁 경문 돌렸다. 자, 이제 나는 동탁을 죽이러 가야겠다. 왜냐면은 손견도 동탁이랑 원한 관계가 있어요. 변장 한수의 난 때 동탁이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 이때 손견이 동탁이랑 같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때 동탁이 자기 상관한테 되게 모욕적으로 굴고 깔보고 막 이런 식으로 굴었단 말이야. 손견이 이거를 보고 군인이 돼가지고 상관한테 이딴 식으로 열받네 이러고 바로 그냥 자기 상관한테 질러버립니다. 저 자식은 안 될 놈이야.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그냥 질러버려. 손견의 성격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일단 저질러. 생각은 나중에. 이런 성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견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앞에서 제가 동탁 얘기를 하면서 싸움질하는 거 좋아하고 싸움 잘하고 포악 잔인무도한 전투광. 어떻게 보면은 손견이 딱 이거에 걸맞아. 그래서 저 자식은 안 될 놈이야.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동탁은 오랑캐들이랑 엄청나게 친한 지방 토호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상관이 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안 되겠다 야. 손견아 너 집에 가 있어라. 동탁이 그 말 들으면은 너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손견은 양주 사람이에요. 이 양주가 아니라 이양주입니다. 이양주. 양주로 갔다가 이때 장사에서 구성이라는 도적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손견이 장사 태수로 임명을 받아서 가가지고 반란을 진압을 했어요. 반란을 진압을 하고 장사를 딱 먹어놨는데 중앙에서 동탁이 난장판 일으키고, 원소는 제후들이여 일어나라, 동탁을 죽이자 이러고 경문을 돌리니까 손견이 그때 그놈이야. 야 너 잘 걸렸다. 지금 내가 올라간다. 딱 대라 이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무릉에서 여기가 당시 형주 자사, 손견의 직속 상관입니다. 여기서 형주 자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의 목을 쳐버려. 왜? 얘가 반동탁 연맹에 미적미적하고 있다라는 고변을 옆 동네 태수한테 들었어. 뭐? 동탁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미적거려? 넌 내 상관이지만 너는 시대의 역적이다. 이러고 목을 쳐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탁이라는 대역적을 죽이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역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 그냥 기회 됐다 싶으니까 상관을 죽인 쓰레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진짜 극과 극이에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손견의 기록도 엄청 극과 극이에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동탁을 잡으려 했던 진정한 한나라의 충신이다, 아니면 역으로 그런 건 모르겠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그냥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릉에서 손견이 계속 쭉 올라오는데 왜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냐, 원술 입장에서는 손견이 당대의 싸움꾼이란 말이야. 황건적에서도 어마어마한 전공 세우고, 변장 한수에난 때도 어마어마하게 잘 싸웠고, 장사의 반란도 진압하고, 딱 동탁이랑 맞서 싸울 만한 굉장히 쓸만한 용병이라는 거지. 손견이 쓸만한 용병인데 마침 얘가 또 약점도 있어. 자기 직속상관을 죽여버렸잖아. 근데 직속상관을 죽인 정도의 약점은 나의 후광으로는 커버가 돼. 왜냐? 4대 30의 원시 가문의 장자고 후장군이잖아. 이게 후장군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만의 부를 만들 수가 있어. 부가 뭐냐면은 자기의 부관들을 그냥 관직으로 앉혀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위인 게,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누가 뭐시기를 해서 자기 부하를 조정에 표를 올려서 뭐라고 보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관직을 주려면은 그냥 떼랑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조정한테 어쨌거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7장군에 포함된 후장군은 그냥 얘는 후장군의 부관이다 이러면은 딱히 조정에 인가가 없어도 얘는 관리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권위인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원술이랑 손견이 이 남양에서 딱 만나 손을 잡습니다. 둘이 베스트 파트너예요. 어떻게 보면은 손견은 원술을 위해서 싸워주는 용병이 되는 거고, 원술은 손견의 상관 살해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손견이 또 원술이라는 백이 생겼잖아. 바로 남양으로 가서 남양태수한테 야 너 군량 내놔 이래요. 남양태수가 당장 내놓으라면 내가 군량을 어떻게 줘. 그러니까 당장은 드릴 수가 없는데 바로 목까지 또 쳐버려. 또 목을 잘라버려. 그리고 그대로 남양을 원술한테 줍니다. 자, 후장군, 내가 여기를 줄 테니까 이제 내가 앞서서 나가서 싸울 테니 후장군께서는 나한테 군량만 대주쇼, 이러고 낙양으로 치고 올라가요. 처음에는 손견도 한번 깨져요. 그 유명한 서영이라는 장군한테 한번 깨집니다. 부하들이 막 수십 명만 남아가지고 도망치고, 그 조무라는 부하가 손견 투구를 쓰고 도망쳐서 뭐 이런 기록들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와서 군사들을 수습해서 뭐 원술한테 군사들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전공들을 세웁니다. 화옹을 만나서 화옹을 격파하고 화옹의 목을 쳐버리고, 동탁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동탁도 부숴버리고, 여포가 다시 출전했는데 여포도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낙양까지 그냥 먹어버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해에 있는 우리 총대장님 원소는 군량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고, 산조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원술은 치고 올라가가지고 낙양을 먹어버렸어. 어떻게 보면 원술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내내 원소한테 밀려가지고 쟤는 원소 대신 되는 꽝 대신 닭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받았던 양반이 그냥 낙양을 자기가 먼저 먹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낙양을 먹었습니다. 반동탁 연맹이. 이때 동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안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런해버렸죠. 여기서부터 동탁이 좀 맛이 가기 시작해요. 이 양반이 장안으로 도망을 가서 여기 앞에다가 이제 위오라는 오를 세웁니다. 오는 뭐냐면은 그냥 요새가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한 요새예요. 요새를 세웁니다. 요새를 세우면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내가 대권을 장악을 하면은 그냥 대권 장악한 대로 살면 되는데 여차하면은 여기에서 30년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지워버려요. 이 사람이 마탱이가 같다는 게, 앞에서는 그렇게 3,000명 실리 챙겨가지고 기회 잡아가지고 권력 잡고 자기 라이벌들 귀신같이 다 쳐내고 이랬던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던 양반이 한번 전쟁에서 지니까 자기네 구역으로 도망가서 30년 머무를 수 있는 존버하는 요새에 짱 박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존버도 그냥 존버가 아니라 낙양을 불태우고 왔어. 낙양을 그냥 불태우고 간 게 아니야. 여포를 시켜가지고 낙양에 있는 그 고대 왕족들 무덤 있잖아. 거기에 이제 부장품들이 엄청 많아요. 보물 있잖아요. 그거 싹 다 긁어 모아. 낙양에 있는 부자들 장안으로 안 옮긴다 그러면은 모가지 치고 걔네들 재산까지 몰수해. 그냥 불태운 게 아니라 도구라고 부자들 모가지까지 쳐버렸다고.
갑자기 사람이 마탱이가 간 거야. 앞에서는 자기 일하던 소까지 잡아가지고 막 친구들 나눠주고 비단 9,000필 받아가지고 부하들 나눠주고 이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마탱이가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직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직위의 동탁이 실력으로 올랐어요? 엄청난 운빨이 가세해서 운빨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지금 운빨로 올라간 이 직위에서 내려가면 난 어떻게 될까? 나는 쪽박이다 이거야.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은 한 번쯤 떡락을 해도 난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탁은 아니었다는 거지. 물론 이게 동탁이란 사람의 멘탈 자체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손견한테 이렇게 줄창 깨지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진 거지. 내가 이 직위를 뺏길까봐, 그리고 뺏기면은 다시 되찾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움에 빠지고 PTSD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마탱이가 가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면서까지 30년 존버를 하기 위한 재산을 모으겠다고 그런 폐륜적인 짓거리들을 벌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동탁은 장안으로 런을 했고, 그러면 이제 반동탁 연맹은 어떻게 될까요? 끝장났어. 어차피 동탁은 저기로 갔어. 그러면은 원술은 에헤이 원소 멍청한 놈, 네가 한해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 나는 낙양을 먹었다. 잘됐다, 꼴 좋다 이러고 있어. 그럼 원소는 어떻게 할까? 원소도 원소 나름대로 할 말이 있잖아. 내가 총대장인데 저놈이. 그러면서 동탁이 낙양에서 도망갔으니까 이제 원소랑 원술이 붙습니다. 형제의 난이야. 이게 형제인지 원수인지 이게 참. 그래서 원소랑 원술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원소와 원술이 붙기 시작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죠. 네.